이와 같이 하여 문헌학적 자료의 일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동시에 철제 도구들은 주로 대동강 유역의 유적지들에서 발견되나 청동제 단검과 동관을 가진 유적지들에서는 그것이 매우 드물게 발견되며, 이러한 제품들은 마치 서로를 피하고 있는 듯하다. 대단히 커다란 고조선 후기에 25개의 유적지들 가운데서 청동 제품들과 더불어 철기 도구들이 나오는 유적지는 오직 하나, 함경남도 함흥시에 있는 이화동 유적지뿐이다. 그리고 이 속에는 동해안의 다양한 지방문화의 특징들이 나타난다. 청동기와 초기 철기 시대의 고고학적 유적지들의 짧은 개관의 결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요동과 한반도의 북서 해안 지역에 있어서 청동 문화의 출현과 형성은 주요 로지들로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분포권에서 이러한 문화의 확산이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후기 청동기에서 관찰되는데, 그때는 주로 요동지방에서 다른 문화의 편성에서는 유사물을 발견할 수 없는 독특한 제품을 만들었던 고조선 문화가 형성됐다. 고조선 문화의 기본적인 지표들 중 하나로 나타나는 미송리형 토기는 요하 서쪽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비록 고조선 문화의 보급이 동쪽 지역에 있는 송화강의 상류와 중류를 포함하고 있고 남쪽의 위도 38도 이전 지역을 포함하고 있을지라도 대체로 비파형 동검, 부채 모양의 칼날을 가진 도끼들, 강과와 같은 것은 요동 지역에서 발견된다. 물론 각각의 비파형 동검들은 요령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이러한 유적지들은 비록 조선시대로 추정될지라도 고조선의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유적지들에 있어서 우선 미송리형 토기가 없으며, 두 번째로 청동 유물들의 근본적인 총체적 고조선 초기 문화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남산근에서 출토된 청동 단검은 최근의 보고서에서 얘기되듯이 오로도스형에 속하고, 한편 과는 주유형에 속한다. 조금당에는 오로도스 유형에 속하는 청동 단검과 주유형에 속하는 과가 발견됐다. 비파형 동검들과 더불어 주유형의 작살이 발견된다. 청천강과 한강 사이의 지역에 관해서 말한다면 고조선 초기 단계의 이러한 분포권은 미송리형 토기와 비파형 동검들의 각각의 발굴품들이 나타내듯이 고조선의 문화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영향력까지 미쳤던 영역에 들어간다. 물론 이러한 분포권과 요동의 주거지의 문화 속에서 본질적인 차이들이 발견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당시 이러한 분포권은 중심지가 아니라 고조선의 변경들 중에 하나였다. 이미 지적된 특이한 현상은 비파형 동검들이 이 지역에서 대단히 드물게 발견된다는 것이다. 고조선 후기 문화와 관련한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 시기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토기는 꼭지 모양의 손잡이를 가진 토기와 나무그루 손잡이를 가진 것들로서 한반도의 전 지역을 따라 퍼져 있으며 초기 철기의 유물들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토광묘와 옹관묘 분포 지역은 대단히 넓고 고조선의 후기 영역을 명백히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세형동검과 동과를 고조선 후기 문화의 기본적 지표로 간주해야만 한다. 물론 제반 도구들이 비파형 동검으로부터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것이 의미를 갖게 된다. 세형 동검과 비파형 동검의 발생학적 유사성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다. 차이점은 단지 세형 동검이 비파형 동검의 어떠한 변종으로부터 언제 유래했느냐 하는 점에 있다.
추산진호는 세형 동검이 초기의 비파형 동검으로부터 만들어졌다고 간주한다. 우리들의 관점으로는 세형 동검이 비파형 동검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니고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변형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윤가촌과 이도하자에서 출토된 동검들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한 것들은 변형 비파형 동검과 초기 세형 동검들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은 세형 동검들과 동과를 고조선 후기 문화의 근본적인 지표들로 간주한다. 세형 동검과 동과는 고조선 초기의 지표물들과 전혀 다른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대동강 유역은 세형 동검과 동과가 집중되어 있는 주요한 중심지다. 그것들은 대단히 빈번하게 동해안, 함경남도 지역에서 발견된다. 세형 동검은 아직 요동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것에 붙은 손잡이와 건파 두식은 남만주 지역에서 적지 않게 발견됐다. 결국 세형 동검은 여기에서도 통용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정황으로 봐 이 지역은 조선 후기 문화의 주요 근원지인 유역에 비해 그 성격상 변경임이 분명하다. 다시 말하면 고고학적 자료들로 판단해 볼 때 요동에서 대동강 유역으로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은 역사학적 사실들과 잘 일치한다. 세형 동검은 기원전 3세기 것으로 추정된다. 즉 이 시기에 고조선은 고대 중국의 영지인 연과의 충돌에서 패배한 이후에 자신의 서쪽 땅 2,000리를 상실했다. 고고학적 자료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고조선의 영토는 요하 서쪽으로 확대되지 않았으며 요동은 바로 상실된 영토가 됐다. 이 때문에 만번한이라는 지점을 양평의 좌우선상에서 찾게 된다. 여기서 요동반도는 고고학적 자료들에 따라 판단해 보건대 연에 의해서 병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만번한의 소재는 압록강 북쪽에 위치했다. 비록 고조선의 서쪽 땅에 대한 연의 통치 기간이 짧았을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기원전 3세기 초에 고조선의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중심을 변화시켰다. 기원전 3세기 후반에 복귀 시대가 도래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고조선은 단계적으로 북서쪽으로 자신의 영토를 재건했다. 그러나 통일된 제국인 진의 등장으로 이러한 과정이 단절됐다. 단지 한대 초기에 지속적인 혼란과 관련된 소위 위만조선 시대에 고조선은 잃어버린 서쪽 땅을 찾는 데 성공했다. 즉 진번과 임둔 모두는 고조선에 의해서 정복됐다. 이 시기에 고조선의 서쪽 국경은 폐수에 이르렀다. 요동 지역은 비교적 잠시 동안 연의 지배에 있었고 그들 주민의 인종적 구성은 다양했다. 이 때문에 고조선 후기의 문화는 그곳에서 융합됐다. 이와 관련해서 고조선의 소재지가 요동이라는 설에 대단히 열렬한 지지자들인 북한의 고고학자들까지도 아직은 다소 불명료하게 후기 단계의 고조선 문화의 기본적 지표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인 사료와 고고학적인 자료를 결합해서 고조선의 위치와 고조선의 문화, 정치적 중심지의 변화의 도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겠다. 초기 단계의 이 중심지는 요동에 있었다. 기원전 3세기에 그것은 대동강 유역으로 바뀌었다. 기원전 2세기 초에 고조선은 빼앗긴 땅을 회복했고 새로운 왕조의 창시자 위만은 특히 고대의 사서 속에서 강조됐듯이 요동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다. 왕검성이 유인이 허강 하구에 있는 현재의 개평이라는 장소에 위치했던 것이 매우 신빙성이 있다.
왕검성과 현재의 평양 지역에 위치했었던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위만 이전의 수도들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다. 현재 분명한 것은 왕검성은 그 존재 기간이 짧았었기 때문에 대도시가 될 수 없는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것은 왕국 및 행정기관들이 있었던 요새였던 것이다. 제4장 고조선의 사회, 경제, 체제. 제1절 고조선 사회의 성격에 대한 문제. 만일 우리가 조선 사회의 지배적인 생산 양식 및 생산 관계의 본질에 관해 집중적인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고조선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은 불충분한 것이 되고 말 것이다. 이 문제를 적당한 말로 간결하게 표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고조선은 노예제 국가였는가? 아니면 봉건 국가였는가? 정치 조직체로서의 고조선은 이미 나름대로 체계를 세워보았으니 앞으로 그의 사회 경제 체제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주로 고고학적 자료가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개발됨에 따라 조선사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역시 조선의 사회적 관계는 그리 복잡하지 않았으며 그 사회는 오래전에 원시 공산제의 최종 단계로 변화, 발전되어 있었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점차 견해의 수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의 수정은 소비에트의 학자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사학자들에게서 특히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엠모 워로비에프는 조선을 고대 한민족의 일원이라 칭하면서 그 역사의 최종 단계에서만 국가제도가 존재했었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고조선은 군사 민주주의 형태의 초기 국가였으나 국가체제의 형성 과정은 외부에 의해 중단됐던 것이다. 공동 논문인 한국사 지필진의 견해는 매우 불투명하다. 고조선 사회적 관계는 매우 복잡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특히 고조선을 형성했던 민족 내지는 그의 영향력을 미쳤던 종족들의 사회, 경제 및 문화 발달의 수준이 동일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발전 단계가 어느 정도였는가 비록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 나라에 노예제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여러모로 타당할 것 같다. 어쨌든 이 점은 고조선이 지닌 초기 국가의 특성을 규정짓는 데 유용한 요소인 것이다. 고조선은 원시 사회가 점차 와해된 결과 한민족 사이에서 일어난 최초의 정치적 통일체인 것이다. 여기에 나타난 저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고조선이 원시 공산제 사회였는지 아니면 계급 사회였는지 명확하지가 않다. 에멘박은 고조선의 사회 조직에 대해 어떤 일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문헌 및 고고학 자료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부 소비에트의 사학자들은 한국에 있어서 계급 및 국가의 발생은 비교적 후기에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보다 확고하게 언명하고 있다. 저명한 동양 사학자인 베엔 니키포로프 역시 한국은 후기의 계급 사회에 들어서게 되는 신흥 사회에 속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에 있어서 국가의 출현은 비교적 후기에 이루어졌다고 보는 전통적인 시각은 오늘날까지도 문헌으로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고조선 문제에 대한 획기적인 진전은 북한의 사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나라의 민족 정권이 들어선 초기에 고조선은 계급 국가로 이전하던 단계에 있었거나 아니면 문명 사회가 도래하기 직전이었다는 의견이
거론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헌에 196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최초의 조선 국가인 고조선이란 표현은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관점의 변화를 일으키게끔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오늘날 강화된 국가 독립체로서 부활된 옛날 자신들의 조국에 대해 그들이 품고 있는 당연한 자부심 이외에도 고조선 역사에 대한 특별 연구 및 규모가 확대된 고고학 탐사에 기인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한 사학자들의 견해는 그 명료함으로 더욱 주목을 모으고 있는 바, 고조선은 발달된 농노제 국가이며 중국의 한에 의해 멸망됐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지리는 자신의 논문을 통해 고조선 사회가 계급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자면 고조선에는 초기 단계가 아닌 발달된 노예제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생산 또한 그 시대에 비교해 월등히 발달돼 있어 고조선의 경제 발달의 수준은 이웃 중국에 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느 면에서는 그를 능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자는 고조선이 비교적 일찍 철기를 수용한 사실과 황하 유역과 비교해 볼 때 농업 발달, 가축이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주를 이룬 것은 농경이었다. 농업 발달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는 또한 조선의 경제적 잠재 능력이 중국의 연, 조, 제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고 확신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고조선이 높은 생산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한편 경제가 발달돼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이지리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모든 논의 전개는 가정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그는 만일 고조선의 경제가 발달돼 있지 않았더라면 고대 중국의 제, 연, 조의 유민들이 조선으로 이주해 오지는 않았을 것이며 조선이 강력한 경제력을 보유하지 못했더라면 한제국에 맞서 장기간에 걸친 전쟁을 수행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필자는 조선이 제 등과의 활발한 대외 무역을 통해 철 제품을 모피와 교환해 들여왔다고 확언하고 있다. 그는 조선 지역에서 화폐가 매우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는 사실을 이처럼 활발한 대외 무역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단지 고대 중국의 화폐만을 찾아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고조선이 자신의 화폐를 직접 주조했으며 이 역시 반드시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조선의 사회에 관해서도 이지리는 이미 기원전 7세기경에 노예제 국가로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해 기원전 5세기경에는 노예제가 발달된 국가로 제자리를 잡았다고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처음으로 국가가 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시기를 기원전 13세기 무렵으로 보고 있는 이지리는 기원전 3세기에 조선의 노예제 사회는 위기를 맞게 됐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필자는 위만 조선을 계급국가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 논거로서 사기의 기록을 제시하고 있는 바 조선에는 상과 대신의 직위와 많은 수의 병력 및 특별 군사비가 있었다고 게재되어 있으니 이는 발달된 국가의 계급 사회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특징들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지리는 위만 이전의 조선 역시 계급 국가였다고 간주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왕 시대의 고조선의 주민촌 공동체 사회의 출신 성분이 아닌
지역적 원칙에 의거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추측에 의하면 이 무렵의 고조선에서는 원시 공동체 사회란 이미 붕괴돼 사라졌던 것이다. 둘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8조 금법이란 가혹한 법규를 통해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즉, 계급적인 대립관계가 심각했으며 유산 계급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향이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의 노예제와 관련지어 볼 때 노동력 보충을 위해 자유인 신분의 동포들을 강제로 노예화 시켰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쟁 포로들로 충원됐던 노예는 이미 부족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셋째로는 조선의 국가기관 자체도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준왕도 노예 소유자의 이익에 관심을 나타냈다는 것이다. 이질인의 견해에 따르면 이전의 고조선 시대에 이미 격렬한 계급투쟁이 발생, 기원전 3세기에는 노예제가 위기를 맞게 되는 바, 노예제라는 새로운 사회체제가 구사회체제 속에서 발달,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 내에서 주요한 적대 관계를 형성한 계급은 신흥 귀족인 호민과 가난한 농민인 하호인데, 이질이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농노라 부르고 있다. 그는 또 위만의 반란은 본질적으로 봉건혁명이며 봉건제도라는 새로운 사회적 관계가 승리를 거둔 것이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위만 자신이 호민 출신으로서 이들 신흥계급의 이익을 대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시대 흐름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위만 조선이 봉건 국가였음을 입증하면서 이지리는 조선이 멸망한 후 한 사군이 들어선 지역과 조선의 북동 지역에 해당되는 초기 고구려의 영토에 봉건 제도가 확립됐다고 단언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조선 시대에 이미 이와 유사한 경제체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하고 있다. 보다 후기에 나온 북한 사학자들의 저서를 보면 특별히 한 장을 할애해 고조선의 사회체제를 상세히 설명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부분을 보게 되면 기원전 8세기에 생산의 현저한 증가로 조선은 계급적인 적대관계가 가속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변혁을 겪고 있다고 기술돼 있다. 그 밖에도 고고학적 자료들, 특히 요하 유역에서 출토된 유물의 연구를 토대로 소와 말과 같은 가축의 힘을 주로 이용했던 농경이 곧 조선 경제의 맹하였다고 규정짓고 있다. 그리고 필자들의 의견대로 비록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고대 역사가들이 일반 경작자와 지주들을 무분별하게 하나로 취급하고는 있으나 바로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고대 사가들이 조선 주민을 전민이라 이름했던 것이다. 북한 학자들은 고조선의 생산은 동기의 광범위한 수용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에 올라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 증거로서 예시하고 있는 고고 및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청동이 생산뿐만 아니라 무기 및 장신구 제작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학자들은 또한 청동 제작이 이미 오래전부터 포목, 목재 가공, 차여구 제작, 조선 등의 개별 생산 분야에서 각기 이용되어 왔다고 주장하면서 야금술과 청동 제품 수준이 매우 높았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대내외의 무역 발전은 전문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촉진됐음이 분명하다. 필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조선은 고대 중국의 제후국뿐만 아니라 남해 제국과도 지속적인 무역을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열대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연체동물의 껍질이 상지방에서 발견된 것으로 미뤄봐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활발한 무역 전개는 조선술과 천문학 및 항해술의 발전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필자들은 기원전 2000년경 말에 조선 사회에서는 계급 분화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때 시족 명문이 점차 부와 권력을 장악해 장차 세습 귀족으로 변했다는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